강상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회사 등 일반 기업의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한 취업 특강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정답이 있을 수 없지만 정답 비슷한 것은 있을 것입니다. 세무사가 무슨 취업 특강을 하냐라고 여기실 수 있지만 저는 일반 기업에서 채용 담당자로 꽤 오랫동안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도 해외나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본사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채용 시즌에 인사팀에게 동원되었습니다. 군대에 가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PX 본다고 수색을 빼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은 본업 외에 부가적인 업무가 됩니다. 달가울 수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 팀의 올 후배를 뽑는 일이기 때문에 매년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전 기업의 세무팀 과장이었습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인사팀이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사팀은 재무팀, 사업팀 담당자를 가이드하고 지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일 신입사원을 10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면접은 5배수인 500명이 됩니다. 지원자가 5,000명이라고 하면 자소서 하나당 3번 평가합니다. 총 15,000번을 평가하게 됩니다. 인사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신입사원 채용해서 인사팀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팀에 발령 날 사람은 재무팀이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재무팀에 배치될 사람을 인사팀이 뽑으면 인사팀이 뒷감당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무팀이 뽑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취준생 여러분도 면접이 처음 보는 것이지만 면접관도 면접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면접관은 매년 면접을 보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쌓이게 됩니다. 고3 담임보다 고3 수험생이 수능을 잘 볼 것입니다. 실력은 고3 담임보다 고3 수험생이 더 낫지요. 하지만 담임은 매년 수능을 치르면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과 패턴이 생기고 정답은 없지만 정답 비슷한 것이 쌓이는 것입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이 면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과연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김 부장님한테 면접 봤으면 붙었을 텐데 이 부장한테 면접 봐서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기준이나 일관성이 부족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는 기업의 일은 조직이 하는 것이고 조직은 체계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채용은 타이틀 매치처럼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운다리에 든 여러 명을 뽑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기업의 면접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후배를 모시고 사람을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차도 주고 어떤 회사는 담요도 줍니다. 면접장이 추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안정감을 가지고 면접 잘 보라고 주는 것입니다. 간혹 압박 면접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압박 면접을 하는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원자 스스로가 면접을 압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임원 면접은 주로 사업본부 임원이고 재무본부 임원은 한 명 정도 들어갑니다. 임원 면접은 차는 못 타고 왔냐, 춥지는 않느냐 등의 편안한 질문이고 특별히 눈에 띄는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무진 면접에서 평가 점수는 이미 채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무진 면접과 자기소개서입니다. 오늘은 실무진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면접을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실무 면접의 비중을 둬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면접 질문을 유도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을 유도할 수 있다면 답변이 쉬워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면접 질문에서 자기소개서를 언급했다면 자기소개서가 인상 깊었다는 뜻이고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영상의 순서는 실무 면접과 뭘 먼저 보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기업이 보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보는 크게 4가지 정도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질문한 동기이고 나머지는 미래 계획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하나는 특별한 경험이고 하나는 도전적이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2가지 질문이 뭐가 다른지를 아시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면접은 보통 4대1의 면접이고 1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4대1에서 4명은 세무와 회계, 자금, 인사 담당자를 말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성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렵죠. 그리고 1분 자기소개 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즉 준비해간 말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때로는 충당부채라든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무 면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면접의 질문의 유형은 앞에서 보는 4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지원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첫인상이 3초 만에 결정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산업과 회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본 개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가 있는 것은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원자에 대한 질문은 지원자의 인생 사연이나 스펙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하는 일, 즉 계획하고 실행해서 성과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과 실행, 성과가 연결되도록 말해야 됩니다. 산업과 회사에 대한 질문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대량 생산해서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관심과 자료를 찾는 노력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의 별명, 핵심 가치를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기본 개념에 대한 질문은 네이버 지식인에도 찾을 수 있는 정답을 듣고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자의 마인드와 태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계에 대한 질문은 보통 마지막 질문인데 기업의 여러 팀들이 하는 협업과 의사소통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때는 기업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돋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요행, 비방,
행운, 꼼수, 인맥, 비법 따위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신입사원이 할 일도 아닙니다. 면접관에게도 안 중요하고 신입사원의 역할도 아닌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낭비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면접관의 빈정을 상하게 하고 면접을 압박 면접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원자에 대한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실무 면접에서 지원자에 대한 질문은 실무를 묻지 않고 지원자에 관하여 묻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실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면접이 지식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계획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획, 행운, 질병 등 본인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1번을 보겠습니다. 간혹 회계사나 세무사를 공부하다가 좌절을 맛보고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지식과 학습량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했을 것입니다. 자기소개서에 회계사 시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본인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굳이 포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면접관은 자주 포기하냐? 일하다가 또 공부한다고 퇴사할 거냐?를 묻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까지는 길어야 5초 정도의 시간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초 동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떤 대답이 좋은 대답일까요? 여기서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했습니다. 자격의 전망이 별로라서 그만두었습니다. 가 좋은 대답이 아니겠죠. 정답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답 비스무리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따라서 말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회계사를 목표로 2년간 공부하였습니다. 비록 2차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회계사 친구가 생겼고 회계 지식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 전문가를 존중하며 전문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렀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서 오픈북 시험이 일반 시험보다 어렵습니다. 답을 보여주는 시험은 오픈북 시험보다 어렵습니다. 눈빛 하나, 표정 하나, 호흡, 전달력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을 알더라도 말로 해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에는 이유가 없네요. 논술 시험이라면 이것은 논점 이탈입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논점 이탈이 중요할까요? 면접은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 면접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논점 이탈을 하기 싫다면 전 회계사 시험뿐만 아니라 법무사 시험도 봤습니다. 저의 목표는 전문가인 친구를 만들고 회계 법률 지식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고시 공부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습니다. 합격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다한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 학점과 토익도 챙기면서 알맞는 노력을 투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면접관에게 쉽게 포기했다라는 인상이나 핑계로 둘러댄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대답은 전문 지식이 있고 전문가와 일할 수 있고 경험을 쌓으면 전문가를 부릴 수도 있다라는 역량입니다.
질문에 몰입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고 연습해서 연기를 하십시오. 다음 질문도 같은 뜻입니다. 다른 기업에 다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의 성격 및 퇴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접관의 질문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지? 아니면 금방 나갈 사람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보통 기업은 3년 미만의 경력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3년 미만의 경력을 안 적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강점으로 포장하는 역량이라고 여겨집니다. 질문은 달라도 앞의 질문과 같은 뜻입니다. 시간은 5초 미만으로 주어집니다. 5초 동안 생각하지 않으면 50초가 지나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5초 동안 생각해 보시죠. 저는 내년 2월이 졸업 대상인 졸업 예정자이므로 교육 훈련을 받은 것이지 취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업은 주식회사 유통이라는 450명 규모의 유통법인이었습니다. 전 7월부터 해당 기업에서 인턴으로 경험을 쌓던 중 11월에 제가 일을 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인턴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다닌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유통이 나쁜 회사이거나 인간관계가 나빠서 퇴사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과 노력과 투입의 성과가 연결되도록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면접자는 자신의 경험을 어필한 것이지만 면접관은 자주 포기하는 자를 우려할 수 있고 그것이 계획, 노력, 성과와 연결되어 자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안심시켜주는 대답이 좋은 대답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질문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성과를 낸 일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매우 전형적인 질문이죠. 이것도 지원자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어떤 유형인지 알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5초 주어집니다. 5초 동안에는 대답의 마지막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의 손으로 매출액을 만들었고 관리를 해보고자 붕어빵 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어커를 임대하고 장비를 구매하여 약 2개월간 장사를 해보았습니다. 비록 이익을 남길 수는 없었지만 제 손으로 당초 목적한 매출액을 만들었으므로 좋은 경험이었다고 여겼습니다. 여기서는 목적이 있었죠.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리어커를 임대하고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의 노력을 들였죠. 이익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목적한 바를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목소리를 내어보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읽어보고 자기 목소리로 들어봐야 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5초가 면접관 앞에서 보내는 황금 같은 5초와 바꿀 수 있다면 지금 5초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하는 일은 계획을 세우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성과를 만드는 것이 기업이 본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연, 우연한 행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자에 대한 질문은 계획, 노력, 성과를 연결하여 기업이 하는 일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달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만일 인턴, 학교, 동아리 등에서 팀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지, 갈등 상황은 없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때 너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라는 질문은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의 질문과 비슷하지만 포인트가 다릅니다. 관계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실무 면접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은 기본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본 개념에 대한 질문을 묻는 것은 지원자의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념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도록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절세와 탈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절세가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라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5초 동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말이 정리가 되고 내 입으로 나와서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상대방의 귀로 들어가서 상대방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초 동안 생각해 보시죠. 중요한 것은 개념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도록 대답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절세는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업의 미덕은 예측할 꿈과 결과가 일치시키도록 노력하여 변수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여겨집니다. 절세는 좋은 것이지만 사업성 검토서에 해당 리스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업은 매출액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지 자비익을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탈세는 달콤할 수는 있으나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에 대한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전문 용어도 드러났습니다. 기업은 노력해서 매출액을 올리고 그 올린 매출액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고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이익, 얻어 걸린 이익을 노리는 것이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비용을 관리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해서 그 결과가 당초의 계획과 일치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태도를 드러낸 대답입니다. 이 정도의 대답이면 정답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답 비스무리한 것은 됩니다. 세무 리스크란 무엇을 말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라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5초 동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무 리스크는 송금불산입, 매입액 불공제, 가산세 등 예측하지 못한 세금 손실을 말합니다. 예측한 손실은 리스크가 아닐 것입니다. 사회과학인 세무회계는 정답이 정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와 협업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 리스크를 물어봤을 때 그 세무 리스크의 종류 혹은 제도와 규칙, 위반 시 과태료, 가산세를 알려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리스크에 대한 지원자의 태도를 알려달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측을 했느냐, 계획을 했느냐 라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관리한 계획은 리스크가 아니라는 지원자의 태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태도입니다. 다음 질문은 충당 부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5초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5초가 면접관 앞에서 소비되는 5초와 맞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고민을 직접 해봐야 됩니다. 답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고민은 실제 자기의 고민이 아니고 자기가 그 질문이 왔을 때 본인이 스스로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합리적 예측을 반영하여 비용을 추정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외부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인과 기업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때 충당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제거될 것입니다. 질문은 충당부채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손충당금 혹은 퇴직급여 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압축키자충당금 등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죠. 서로 충당금과 충당부채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닐 것입니다. 혹은 충당부채와 비슷한 준비금을 이야기하는 것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당부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합리적인 예측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 감사인과 연결시켜서 리스크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리스크가 제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개념에 대한 질문이 정답을 묻는 질문이 아니고 지원자의 마인드와 태도를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유형인데 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얼마나 찾아봤느냐, 원래 관심 갖고 있던 기업에 지원을 한 것인가, 아니면 100개의 검토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우리 회사에도 넣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때는 정보 수집의 노력과 기업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도록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은 어렵고 힘든 업종인데 왜 건설업에 지원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단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은 내가 하는 일, 쉬운 일은 남이 하는 일이고 재미없는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재미있는 일은 안 해본 일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왜 이 산업을 지원을 하셨나요? 즉 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대답할 시간은 5초가 주어집니다. 그 5초 동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마지막 문장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업은 규모가 큰 부동산의 형님 업종입니다. 건설업의 앞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뒤에는 자산운용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여러 산업과 함께 큰 사업을 만들어 갑니다. 단연 존재감이 강한 업종이므로 전문 분야를 배우고 산업을 이해하기에 더없이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당연히 지출해야 될 비용이지 피해야 할 장애물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정도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산업을 찾아봤냐 했을 때 부동산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건설업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때 큰 형님 업종이다 라는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산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라고 물음에 앞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뒤에는 자산운용 사업이 있다. 산업과 연계성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리고 이 분야가 산업을 배우고 이해하기에 더없이 좋은 업종이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것은 지출해야 될 비용이지 피해야 될 장애물이 아니라는 태도까지 이야기했다. 라는 면에서 좋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났죠. 다음 질문은 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이 나쁘고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업종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시장은 항상 좋다가 나쁘고 나쁘다가 좋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업종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산업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5초 동안 생각해 보시고 5초 동안에 자기 생각으로 할 대답의 마지막 문장을 예측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답 비슷한 답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산업은 리스크와 함께하는 것이며 시장의 경기는 변동을 탑니다. 위기를 잘 버텨서 경쟁자가 도태된다면 좋은 시장이 왔을 때 그 좋은 시장을 차지할 것입니다. 위기가 없기를 바란다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지 귀사에 지원하면 안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훌륭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현재는 어렵다. 하지만 기업은 현재만 사는 것은 아니죠.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기업입니다. 미래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어려운 시절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버티기만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좋은 시절에 영향을 찾아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장기적인 관점이 보입니다. 이후에도 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점은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먼 사태라든가 혹은 IMF도 있었지만 그 사태를 버틴 역사와 전통이 긴 기업은 그 다음에 호시장이 왔을 때 그 시장의 혜택을 많이 누렸습니다. 단순히 지금 힘드냐, 지금 힘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드러났다. 정보를 수집했다를 보여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옆에 있는 다른 좋은 회사도 많이 있는데 그 다른 좋은 회사와 우리 회사의 차이점을 알고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5초 동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땡땡건설은 인재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담당자를 성장시키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다른 좋은 건설회사도 많이 있지만 산업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기에는 땡땡건설이 더 훌륭합니다. 회사원과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며 전문가가 되어가는 미래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기 인재사관학교는 그 땡땡건설의 별명일 겁니다. 기업은 별명이 있습니다. 이런 별명들은 어디에 드러나는가 하면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핵심 역량과 핵심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비슷합니다. 도전, 열정, 자율, 책임, 이 정도가 기업의 핵심 역량, 핵심 가치가 됩니다. 나태, 방만, 꼼수가 핵심 가치인 기업은 없습니다. 그 기업의 별명을 아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해서 찾아봤다 라는 뜻이고 그 기업이 내가
1000개 쓴 자소서를 넣은 그냥 기업이 아니다. 나는 이 기업을 노리고 있다. 라는 것을 어필하고자 하자 기업의 별명을 언급한 것입니다. 실무 면접에서 마지막 유형은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계에 대한 질문이 어려운 것은 어떤 질문이 관계에 대한 질문인지 면접자들이 잘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즉 문제의 유형이 파악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하면 자네 술 잘 마시나?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합격자에 대한 질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에 대한 질문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에 대한 질문은 사실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가 정답이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는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자네 술 잘 마시나? 라고 했을 때 저는 주량은 소주 한 병이고 꼭 필요한 자리는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좋은 대답이 아니겠죠. 나쁜 대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대답이 될 것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은 합격에 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본인이 돋보이게 하는 것까지 해야 관계에 대한 질문을 잘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는 기업이 사용한 용어들인데 보통 품위, 기성, 실행, 대주단, SAP, 전표 상신 이 정도의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10번 질문에서 어떤 현장에 가고 싶은가요?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은가요? 이게 관계에 대한 질문이죠. 저는 현장 수락님이 경험과 인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실행이 좋은 현장에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실행이란 말이 나오죠. 기업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실행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실행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를 은근슬쩍 어필하는 대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행은 매출액분의 원가입니다. 만약에 실행이 90이다 라고 했으면 10%가 남는 현장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행이 110이다 라고 하면 적자가 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행이라는 개념은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문성까지 어필해야지 관계에 대한 질문을 잘 대답했다. 관계에 대한 질문은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임팩트를 줘야 한다라고 느껴집니다. 다른 팀 부서의 회의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에 대한 질문이죠. 참석한다가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석한다, 왜 참석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면접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객관식 문제는 찍어서 맞추어도 정답이 될 수 있지만 면접은 찍어서 맞춘 답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면접은 질문에 대한 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여러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정답 비슷한 답은 있습니다. 그때 질문자가 뭘 강조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팀의 에이스를 파악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다른 팀의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부서 간의 소통은 때론 정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려도 같이 틀리면 위기에 대비할 수 있지만 따로 틀리면
부서 간의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의에 참석하겠냐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사람은 부서 간의 의사소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틀려도 같이 틀리고 맞아도 같이 맞는다라는 조직의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서 간의 다툼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질문은 답이 어려워서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태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이 됩니다.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좀 더 어려운 것은 실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일하는 기업에서는 누군가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실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답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답을 말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입니다. 본인이 실수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죠. 생각해볼 문제는 실수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가 하면 큰일 나는 것인가 실수는 하는 것보다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5초 동안 생각해 보시고 웬만한 답변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더 좋은 답변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답변을 만든다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답변을 자기 목소리로 말을 해서 자기 귀로 들어본다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실수는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수한 점을 발견하면 유사한 다른 문제에서 같은 실수가 없었는지 가장 먼저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기 선배에게 자문을 구하여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후에 실수의 이유와 개선 방향과 함께 제가 한 실수를 보고 드리고 다시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겠다고 다짐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를 실수하면 4배의 노력을 들여서 고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실수가 정도보다 쉬워진다면 실수를 선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습관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실수를 했을 때 4배의 노력을 들여서 실수를 점검하겠습니다. 실수라는 것이 없앤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수천 명이 같이 일을 하는 기업에서 실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실수가 나쁜 것일까요? 제가 신입사원 때는 실수를 해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실수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개인이 나쁜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러면 그 경험은 기업에 영향이 되고 기업의 노하우가 되어서 그런 기업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수를 했을 때 자기가 노력을 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노력이냐 하면 다른 유사한 문제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저 사고 쳤습니다 라고 가져가면 팀장님은 제일 먼저 비슷한 다른 사고는 없어? 이게 끝이야?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거를 미리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습할 방안을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다른 실수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해결책이 어느 정도 섰을 때 보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수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이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을 때 기존의 것을 점검하고 방안을 찾으면서 노력과 고생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것에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쉽게 해결을 해준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 실수하는 게 더 편해진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본인은 모른다 할지라도 일부러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편한 곳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실수를 했을 때는 4배의 노력을 투입해가지고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더 불편해져야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간혹은 자신도 자신을 배신합니다. 실수가 더 편해지면 실수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실수를 하는 사람이 가장 실수를 하고 배울 수 없는 사람의 가장 조직에서 나쁜 사람입니다. 때문에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4배의 노력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입사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신입사원이 실수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일이고, 신입사원은 실수를 합니다.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실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사의 실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문제 13번입니다. 상사가 실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말씀드릴 건가요? 여기다 해서 블라인드에 올리겠습니다. 감찰반에 고발하겠습니다. 가 정답이 아니겠죠? 이것이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대답해야 됩니다. 4번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판을 엎어버리겠다라는 대답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5초 동안 생각해보고 5초 고민하고 정답 비슷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사의 실수에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라면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고 바람직한 사례와 비교해서 상사님께 업무의 일관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사례와 동일하게 처리한 것이 어떨지를 문의해 보겠습니다. 상사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해서 개인의 실수를 통해 조직이 배울 수 있게 실수 매뉴얼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들었다고 하면 감동스러울 만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사한테 이야기할 때 상사님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감찰반에 꼬지른다? 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겠다? 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이 면접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수가 있을 때 그 상사가 잘 실수한 것을 지적한다 라는 것보다는 기업은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서 서로 상사님이 맞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봐서 상사님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는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매뉴얼을 매우 좋아하죠. 기업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매뉴얼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는 거의 합격을 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둘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준비해간 말을 할 기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준비해간 말은 어떤 말이 해야 될까요?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게 오히려 감점이 됩니다. 이후에 채점 기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예시 정도로 2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의 멘토가 말씀해주신, 저의 멘토이신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혹은 저의 형님이 말씀해주신 이라고 해서 자신이 여러 어른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조언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도 물어보고 물어봤던 것도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봐라 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을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상대방의 태도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물어본 것을 물어보면 착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보편적인 의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은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려주신 선배는 들인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저와 계속 함께 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태도와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협업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다른 팀과 함께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인상을 남기는 대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예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희 멘토가 말씀해주신 사원 때는 대리처럼 일하고 대리 때는 과장처럼 일해라는 말입니다.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업무를 하라는 뜻입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투입할 시간만큼 더 들여서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결과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윗사람의 관점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즉 보고하는 사람이 보고받는 사람의 관점을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 거죠. 그 조직에 적합하게 일하겠다라는 태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원한테 1000만원 주는데 대리한테는 1500만원 줘가지고 기업이 500만원이 아까워서 사원한테 대리처럼 일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 나열하는 것이 보고가 아닙니다. 보고를 받았을 때 보고받는 사람이 그 다음 할 행동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생각해서 보고를 하겠다라는 신입사원의 매우 좋은 태도가 드러난 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더 좋은 다른 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실무 면접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므로 한 편을 잘라서 다음 편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